완숙이 서울로 이사온 지도 어느덧 한 해가 지났다. 그동안 조선 성교회에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었으나 중인 계급의 최창현과 역관을 지낸 최인길, 윤유일, 지왕, 그리고 강한숙 등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조선의 천주교는 차츰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사실 교우들은 1791년 시내박해 때 귀향길에서 세상을 떠난 권일신의 형 철신 선생과 정약종 선생 두 분이 앞장서서 교회 중흥에 노력해 줄 것을 바랐다. 문벌로나 학식으로나 또 그 명성으로 보아 두 분이 가장 알맞은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신 선생은 아우 일신이 귀향길에서 세상을 떠난 뒤부터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여 혼자 신앙생활에 몰두할 뿐이었고, 약종 선생은 약종 선생대로 형과 아우가 교회에 등을 돌린 것이 부끄럽다 하여 고향인 마제에 묻혀 있는 형편이었다. 완숙이 서울에 온 지 한 해가 지난 이듬해 가을, 강바람이 차가운 마포나루에는 지금 막 양근 쪽에서 온 배가 닿았다. 나루터란 본디 붐비는 곳이지만 배가 닿고 떠날 때에는 마치 장터처럼 붐비게 된다. 배가 모래사장에 닿기가 무섭게 나루터를 서성이던 막벌이 일꾼들이 혹 무슨 일거리라도 없는가 우르르 떼지어 배로 몰려간다. 장터 같은 떠들썩함 속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짐도 부려놓는다. 그들 중에는 점잖아 보이는 선비 두 사람도 끼어있다. 한 선비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선비로 온화하면서도 강직하고 기품이 있어 보인다. 또 한 선비는 19이나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로 잘생긴 얼굴과 빛나는 두 눈, 그리고 손목에 감은 비단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들은 지금 북촌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들은 바로 정약종 선생과 그의 조카 사위 황사영이다. 얼마 동안 마제에만 파묻혀 있던 정약종 선생은 교회 중흥 사업에 몸바쳐 일할 것을 결심하고는 사영을 데리고 이처럼 서울에 나타난 것이다. 그 조카 사위 황사영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불리었을 만큼 학문에 뛰어난 젊은이로 2년 전인 1791년 신해년에는 17살의 어린 나이로 진사에 급제하였다. 학문을 좋아하는 정조 임금은 총명한 사형을 대궐로 불러 그 손목을 어루만지며 내가 20살이 되면 너를 궁중으로 불러 나를 보필하도록 하겠다는 어명을 내렸으며 학비까지 내려주었다. 그는 임금님이 손수 잡아주신 손목을 혹시나 더럽힐까 하여 그 당시 나라의 풍습대로 손목에 붉은 비단을 감고 다녔다. 이처럼 임금님의 성은을 받고 앞날을 보장받은 사형이었지만 그의 처삼촌 약종 선생에게서 천주 성교의 교리를 듣고 난 뒤부터는 부귀영화에 대한 풍운의 꿈을 버리고 오직 성교회를 위해 일하기 위해 이처럼 처삼촌을 따라 서울로 온 것이다. 두 사람이 북촌마을 최인길의 집에 닿았을 때는 이미 서울 장안에는 저녁빛이 깔렸다. 미리 연락을 받은 집주인 최인길은 반가운 얼굴로 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 모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인길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두 사람을 안내하였다. 약종 선생은 교우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황사영을 소개하였다. 그러자 완숙이 기쁜 얼굴로 말했다. 아직 젊은 나이에 그처럼 천주님을 위해 몸바칠 결심을 하시다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훌륭하신 분들을 맞이하게 되니 우리 교회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신부님만 모셔오면 우리 성교회는 마치 반석 위에 놓인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약종 선생은 이렇게 물었다. 그럼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신부님을 모셔오기 위해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이번 겨울에 북경에 가는 동지사편에 밀사를 보내기 위해 요즘 그 여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신해년에 박해가 일어난 뒤로 아직 한 번도 북경 주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교님께 보고도 드릴 겸 신부님도 모셔올 겸 해서 밀사를 보내려는 것이지요. 박해를 당한 뒤라 모두 형편이 좋지 않은데 여기 계신 광한숙 자매님께서 자진해서 많은 돈을 내놓으셨고 또 여교우들의 모금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최창현의 설명이었다. 그는 벌써부터 최인길, 윤유일과 함께 신부를 모셔오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 요즘은 그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동치사편으로 북경에 갈 밀사들의 여비와 장차 신부를 모셔올 때의 비용과 그리고 신부를 모셨을 때의 생활비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창현은 서울의 교우들에게서 신부를 모셔오기 위한 비용을 모으는 한편 전주의 부유한 교우 유한검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내려보냈던 것이다. 최창현에게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약종 선생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장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제부터 힘 닿는 데까지 돕겠소. 그날 밤 교인들은 오랫동안 신부를 맞아들이는 데 대한 의논을 한 다음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드렸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마침내 이 땅에도 떨어져 이제 그 꽃을 피우려 합니다. 허나 아직 저희는 힘도 없고 믿음도 없사와 길 잃은 양떼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길 잃은 이 조그만 양떼를 불쌍히 여겨 목자를 보내주옵소서. 저희 양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착한 목자뿐이오니 하루 바삐 목자를 맞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그해 1793년 겨울,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반가운 손님을 맞았다. 바로 조선교회에서 보낸 밀사 윤율 바오로와 지왕 사바 그리고 배요한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구베아 주교는 조선교회에서 아무 소식이 없는지라 몹시 궁금해하고 또 걱정스러워하고 있었다. 3년 전 1790년에 조선교회의 밀사가 와서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의견과 신부를 청하는 탄원이 적힌 편지를 전했을 때 구베아 주교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리고 신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자신이 내린 제사 금지령 때문에 조선에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은 까맣게 몰랐던 구베아 주교는 이듬해 1791년 겨울의 약속대로 신부 한 사람을 조선으로 보냈다. 그는 마카오 교회 소속의 중국인 오신부였는데 1791년 2월에 중국 변문에 도착하였다. 해마다 2월 조선 사절단이 귀국할 때를 즈음하여 변문에서는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국제시장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 기회를 틈타 신부를 맞을 교우가 오기로 되었으나 이상하게도 조선 교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신부는 이틀이나 기다리다가 끝내 조선 교우들을 만나지 못하고 북경으로 되돌아왔다. 얼마 뒤 그는 북경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조선 교회를 위해 애써 찾아놓은 오신부를 잃게 된 구베아 주교는 몹시 안타깝고 또 걱정스러웠다. 변문에 나오기로 약속한 조선 교우가 어째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조선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로 박해가 일지는 않았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주교를 무척 괴롭혔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북경에 온 조선 사절단의 어느 수행원으로부터 조선에서 박해가 일어나 몇몇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자세한 소식을 몰라 궁금해하던 중 조선에서 온 밀사를 맡게 되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구베아 주교는 조선 교인들의 편지를 펼쳤다. 이 편지는 구베아 주교에 대한 존경에 넘치는 인사로 시작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로 인해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경위와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 자세히 적었으며 지금은 박해가 좀 누그러진 듯하여 흩어졌던 교우들이 다시 모여 빨리 신부를 모셔와 성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간절한 탄원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주교는 윤지충, 권상현의 장렬한 순교에 몹시 감동이 되었다. 또 성사를 보고 싶어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주교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지난번에는 조선의 사정이 그처럼 복잡한 줄 모르고 오신부를 국경까지 보냈다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이 신부를 보내 조선의 양들을 보살피게 하리라. 이윽고 주교는 눈을 떴다. 조선의 교우들은 주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긴장한 눈빛으로 주교를 바라보고 있다. 네, 곧 신부를 보내줄 터이니 일단 숙소로 돌아가 신부를 맞아들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뒤 사흘 뒤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조선에서 온 새 밀사의 눈에 기쁨의 빛이 돌았다.
밀사들이 돌아간 뒤 구베아 주교는 자기 방으로 신부한 사람을 불렀다. 얼마 전에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제품을 받은 사람으로 이름은 주문모라였다. 주교님 부르셨습니까? 주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신부더러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보내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은 하고 있었으나 박해가 심한 땅인지라 본인의 뜻을 물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구베아 주교는 말하기에 앞서 잠시 어버이와 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주신부를 바라본다. 달걀같이 갸름한 얼굴에 눈, 코, 입이 잘생긴 신부다. 조선의 선비라고 해도 그대로 고지 들을 만큼 조선 사람과 닮은 얼굴이다. 얼굴 생김새뿐 아니라 나이로도 주신부는 조선에 보내기에 꼭 알맞았다. 올해 나이 42인 그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을 더 존중하는 조선이나 중국에 알맞은 목자인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조선 교회를 발전시켜온 교우들이 모두 나이 지긋한 중년의 선비들이고 문벌 높은 양반 출신들이니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주신부가 스승이며 목자요, 지도자로서 더 어울리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구베아 주교는 주신부를 조선에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한편 서운한 생각도 든다. 주교는 성격이 온유하고 고상한 주신부를 늘 아껴왔고 또 자신이 북경에 세운 신학교의 첫 졸업생이기에 더욱 남다른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윽고 주교는 조선 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뒤 주신부의 의견을 물었다. 주신부는 첫마디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이미 신학교에 지망할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니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저도 신품을 받은 뒤에 조선 교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기로 천주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들의 목자가 되겠노라고 마음먹은 터였습니다. 또한 주교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사제의 근본 약속 가운데 하나인 순종의 덕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교는 얼굴 가득 기쁜 웃음을 띠며 주문모 신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대의 순종의 덕은 과연 아름답도다. 그 아름다운 덕은 후세의 길이 빛날 것이로다. 사흘 뒤 조선 교회의 밀사 윤 바오로와 지사바 그리고 배요한이 다시 구베아 주교를 찾아왔다. 구베아 주교는 그들에게 주신부를 소개하고 조선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논한 듯 먼저 윤유일이 입을 열었다. 저희들은 일단 돌아오는 2월에 귀국하는 사절단을 따라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동지사가 다시 북경으로 들어올 때 저희들이 중국 변문에서 신부님을 만나 서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시라도 빨리 내 부임지에 가고 싶소. 이번에 형제님들과 같이 조선으로 갔으면 하는데. 주문모 신부의 말에 구베아 주교는 고개를 끄덕인다. 조선 땅에서 신부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릴 교인들을 생각하니 구베아 주교도 마음이 급해진다. 저희들도 한시 바삐 신부님을 모셔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길에 신부님을 모셔가지 못하는 것은 압록강이 봄에는 얼음이 풀려 넘어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겨울에 강이 얼어 마치 육지와 같이 되면 국경을 어디서나 넘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왕의 차분한 설명에 구베아 주교도 주문모 신부도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주신부가 말했다. 그럼 이번 동지사 귀국길에 여러분과 내가 봉황성 책문에서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만일 이번에 조선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봉황성 책문까지 가서 그곳의 지리적 형편과 조선 입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하니 조선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그때 정하기로 합시다. 구베아 주교도 새 밀사도 모두 좋은 의견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하여 1794년 1월 구베아 주교는 작별 인사를 드리는 주신부에게 강복하고 나서 견진 성사를 집행할 권리와 주교를 대행할 여러 가지 특권을 주었다. 그리고 만일을 염려해서 이번에 조선 입국을 못하게 되면 조선 국경 가까운 만주 지방교회나 교우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성사를 주고 전교하라는 부탁도 아울러 하였다. 그럼 주교님,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어버이처럼 각별히 사랑해주던 주교의 곁을 떠나는 것이 못내 서운한지
주신부도 말끝을 잘 맺지 못한다. 구배아 주교는 그 마음을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주문모 신부가 떠난 뒤 구배아 주교는 주신부와 조선 교인들을 위해 긴 기도를 올렸다. 북경을 떠난 주신부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봉황성 책문으로 향했다. 만리장성을 굽이굽이 돌아 요동 700리 길을 걸어가는 주신부의 가슴에는 지난날의 온갖 추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다. 40년 동안 살아왔던 조국 땅이다.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조국 땅을 마지막으로 보는 이 마당에 어찌 감회가 서리지 않겠는가. 봉황성 책문으로 향하는 주신부의 눈앞에 이따금 어른거리는 것은 고향 소주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소주는 향주와 더불어 중국에서 이름난 경치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주문모 신부는 소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얼마 안 되는 땅을 갈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농부였다. 또 그의 부모는 조상 전래의 종교를 버리고 천주교를 믿는 독실한 신자였다. 그들이 천주교를 믿게 된 것은 상해로 시집간 고모가 천주교를 믿게 되어 오빠인 주문모의 아버지에게 권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년 주문모는 7살 때까지 다른 글은 못 배웠어도 어머니에게서 천주교의 기도문과 쉬운 교리는 공부하였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한 모습이지만 천주교의 교리를 가르쳐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주신부의 눈앞에 아련히 떠오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7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이듬해에 돌아가시게 된다. 철 따라 풍류객으로 들끓는 소주 땅에서 외톨이가 된 문모를 돌볼 사람이라고는 상해에 있는 고모 한 분뿐이었다. 그 고모도 18살에 시집을 갔다가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살고 있었다. 고모 주씨 부인은 조카 문모를 아들 대신으로 잘 기르기로 결심하고 소주로 왔다. 우선 오빠가 남겨놓은 초가집과 밭을 팔아 정리한 다음 조카를 데리고 상해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주씨 부인은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이면 삭바느질을 해가며 문모를 키웠다. 그러다가 문모를 공부시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삭바느질은 그만두고 밤이면 문모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고모는 학자인 할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것이 많아 깊은 학문은 몰라도 웬만한 것을 다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모님은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고모 주씨 부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자 주신부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주신부가 18살이 되기가 무섭게 주씨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던 고모. 그러나 그때 이미 문모의 가슴에는 성직자가 되려는 꿈이 자라고 있었다. 고모의 성화가 심해지자 문모는 성직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말하고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고모는 외아들은 마땅히 대를 이어야 하므로 신학교에서도 외아들은 받아주지 않는 규정이 있다며 문모의 고집을 꺾으려 했다. 그래도 문모가 고집을 부리자 고모는 마침내 본당 신부를 찾아가 의논했다. 가문을 위해 문모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신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문모가 아직 본당 신부에게는 성직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은 때라 신부는 열심한 신자인 주씨 부인의 부탁을 받고 또 외아들은 신학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점을 생각하여 문모에게 결혼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주교나 신부의 말, 더욱이 명령이라면 절대 순명하는 미덕이 놀라웠던 때여서 문모도 할 수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였다. 문모는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3년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직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결혼 생활이 조금도 즐겁지가 않았다. 아내에 대한 애정도 그리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내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지만 내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아내의 죽음에서 나는 더욱 세상살이의 헛됨을 느끼고 보람된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으니까.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이 다 천주의 섭리였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가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본당 신부에게 찾아갔던 자신의 모습도 눈앞에 선이 떠오른다. 그때 문모는 본당 신부를 찾아가 자신이 늘 성직 생활을 소망해왔으나 세속의 풍습과 신부의 명령으로 결혼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다시 혼자 몸이 되었으니 못다한 성직자의 꿈을 꼭 이루어 보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신부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북경으로 가 주교님께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신학교에 지망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중국의 풍속도 알고 교회 규정도 잘 알고 있으므로 문모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모가 비록 호라비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는 다시 결혼하여 주씨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다. 또한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을 신학교에 소개한다는 것은 신부로서는 자신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모는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다시 결혼하라는 고모의 독촉이 있었지만 재혼은커녕 38살이 될 때까지 호라비로 있으면서 글방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성서 공부나 라틴말 공부도 하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날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1790년 초에 북경 주교로부터 신학생 모집 통지가 중국 각 교구에 전해져 상해의 문모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왔다. 14, 15년 동안 본당 신부가 바뀔 적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소망을 말해왔던 문모는 이번에도 성당으로 달려가 신학생 모집에 응해볼 생각임을 밝혔다. 본당 신부는 전임 신부들로부터 주문모의 한결같은 결심과 신학교 지망의 열의에 대해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는지라 마침내 추천장을 써서 문모에게 주었다. 내 생에 그 추천장처럼 값지고 소중했던 것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추천장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새삼 되살아나는 듯하여 주신부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아본다. 그 추천장 덕분에 고모님의 승낙도 쉽게 받아냈지. 이처럼 문모가 추천장까지 받게 된 것을 알자 평소에 신앙심이 깊고 열심한 고모도 마침내는 문모에게 착한 신부가 되라며 축복해 주었다. 문모는 곧 북경으로 올라가 구베아 주교에게 본당 신부의 추천장을 드리고 지난 30년 동안의 자신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인 사제를 길러내기 위해 신학교의 문을 열기는 했으나 의외로 응하는 사람이 적어 그것을 한탄하고 있던 주교로서는 주문모가 반가운 학생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고 한 번 결혼했던 호라비인지라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주교는 주문모를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았다. 그 결과 학식이나 성서, 교리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고 성격이나 인품이 성직자가 되기에 알맞아 보이는 데다 상해 본당 신부의 추천장에 열심과 결심이 대단하다고 쓰여 있었으므로 마침내 입학을 허락했던 것이다. 주신부가 신학교에 갓 입학한 1790년에 조선교회는 북경교회와 직접 연락이 닿아 구베아 주교의 조상제사 금지령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해 10월에 구베아 주교는 교황 비오 6세에게 조선교회의 사정을 알렸으며 교황은 1792년 7월에 조선교회를 북경교구에 편입시켜 1831년 조선교구를 설정할 때까지 관리케 했던 것이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4년 뒤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첫 부임지인 조선을 향해 떠나게 된 것이다. 이제 조선으로 입국하기 위해 봉황성 책문으로 향하고 있는 주신부의 가슴은 설레기만 하다. 신부가 되기 위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또 방황하였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간 세월들이 아니다. 앞으로 내게 닥쳐올 세월들이 나에겐 보다 중요하다. 간절히 목자를 찾고 있는 조선의 교우들에게 얼마나 착한 목자가 되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날의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주신부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조선의 교우들을 그려본다. 그들이 어서와 주십사고 손짓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도 하다. 야고보 성인의 말씀처럼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 조선 교우들의 착한 목자가 되고 싶다. 북경을 떠난 지 20일 만에 주신부는 봉황성 책문에 이르렀다. 때는 음력 2월. 온 의리에는 봄빛이 완연하지만 바람은 아직도 차갑기만 하다.
마침 봉황성 책문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을 위한 국제시장이 열리고 있다. 서로 손짓 발짓으로 또 조선말과 청나라 말로 외쳐가며 물건을 흥정하느라고 시장은 몹시 시끄럽고 부산하다. 주신부는 임시로 지은 건물 뒤에 서서 조선 상인들이 있는 쪽을 바라본다. 이곳에서 조선 교우들과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동지사 귀국길에 함께 조선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조선에서 기다리고 있을 신자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주신부이다. 그러나 앞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지라 오직 주의 섭리에 맡기고 따를 뿐이다. 얼마 뒤 주신부는 주위를 조심스레 살펴가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 윤, 바오로 등 조선 교우가 틀림없다. 신부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손짓했다. 그래, 어찌 되었나요, 형제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주신부는 재빨리 묻는다. 그들은 잠시 어두운 얼굴로 주신부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말했다. 아무래도 이번 겨울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내박해의 여운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터라 국경 방면으로 오가는 행인들에 대한 감시가 여전히 심합니다. 신부님께서 저희 조선 사람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는 통행증이 없을 뿐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고 게다가 짐꾸러미에 미사 제복과 제구 등이 가득 들어있는데 만약 수색을 당하게 되면 큰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겨울까지 기다리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할 듯합니다. 주신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이제 구베야 주교의 말대로 국경 가까운 만주지방 교회와 교우 마을을 찾아 성사를 주고 전교도 하면서 겨울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주신부는 이번 섣달에 다시 이곳 책문에서 조선 교우들과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그들과 헤어졌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번 겨울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주신부는 발길을 돌려 만주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794년 12월 23일 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지대인 압록강 언저리는 불빛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둡기만 하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바람이 압록강을 꽁꽁 얼려놓아 압록강은 마치 돌처럼 단단하다. 이 어두운 압록강가에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중 한 사람이 낮게 속삭였다. 신부님, 여기가 바로 국경입니다. 이 강을 넘기만 하면 조선 땅입니다. 그는 지왕과 함께 주신부를 맞이하러 온 윤유일이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와서 기다리던 주신부와 봉황성 책문에서 만나 미리 준비해간 조선 옷을 신부에게 입히고 역부로 위장하여 무사히 압록강가까지 온 것이다. 세 사람은 곧 꽁꽁 얼어 묻지나 다름없는 압록강을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한다. 겨울인지라 강을 건너기는 아주 쉬웠다. 주신부 일행은 강을 건너 의주 변문 가까이에서 다시 신부를 맞으러 온 다른 교인들을 만났다. 신부님, 무사히 강을 건너오셨군요. 이제 큰 고비는 넘기셨으니 서울에 닿는 것쯤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우들은 기뻐하며 입을 모아 말했다. 주신부 일행은 낮에는 솔밭에 숨어서 쉬고 밤에는 걸었다. 마침내 열흘 만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 교우들은 주신부를 북촌 최인길의 집으로 안내했다. 벌써부터 교인들은 그곳에 주신부의 처소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열성적인 교인들은 이미 최인길의 집에 모여 주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는 순간 주신부는 마치 멀리 떠나 있었던 고국에 오랜만에 돌아와 가족 친지들과 반갑게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교인들은 마치 어버이를 대하듯 깊은 믿음과 친절로서 주신부를 맞이했다. 신부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신부는 최인길의 통역으로 교우들과 일일이 첫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 믿음이 깊고 열성적인 신자들로 보인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학식 깊고 점잖아 보이는 정약종과 손목에 붉은 비단을 감고 있는 황사연과 서글서글하고 활달해 보이는 여교우 강한숙이 인상적이었다. 그날 밤 그토록 그리던 신부를 맞아 마치 명절을 맞은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던 교우들이 다 돌아간 뒤 주신부는 최인길에게 조선 성교회의 현실에 대해 묻고 지금까지 교우들을 지도해온 일에 대해 물었다.
최인길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주신부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정약종, 황사영, 강한숙 등이 끼어 있음을 알고 매우 기뻤다. 든든한 동지를 얻은 듯 했다. 밤이 늦어서야 혼자서 쉴 수 있게 된 주신부는 천주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저를 이곳 양떼들에게로 인도해 주신 천주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부디 저들의 착한 목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튿날부터 주신부는 성무 집행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조선말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급할 때는 한문 필담으로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4, 5개월이 지나 예수 부활 대축일에 가까웠을 무렵 주신부는 한문을 아는 교우들에게는 고명하는 책자로 고백 성사를 주고 그 밖의 교우들에게는 고명자가 고백하는 죄목을 최인길이 고명 지도서에 적힌 대로 대주어 고백 성사를 받게 하였다. 주신부는 아직 교우들과 함께 공식 미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것은 부활 대축일을 맞아 그때의 조선에서 첫 번째 공식 미사 성제를 드리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 전날 밤에는 영세 준비가 다 된 사람들에게는 성세 성사를 주었고 전에 대세만 받은 교우들에게는 보례 예식을 거행했다. 이때의 강한숙은 골론바로, 황사영은 알렉산데르로 영세를 받았고 정약종, 최창현, 최인기, 이루갈다의 가족들은 동시에 보례를 받았다. 마침내 1795년 4월에 부활 대축일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미사 성제가 거행되었다. 많은 남녀 교우들은 처음 행하는 예식에 감격과 불타는 믿음으로 도취되고 첫 번 성체를 모실 때의 신자들의 겸손하고도 경건한 태도에 미사를 드리는 주신부도 몇 번이나 콧등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이윽고 강한숙의 첫 영성체 차례가 되었다. 완숙의 얼굴에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심과 주님을 자신의 안에 모시는 기쁨이 밝게 어려 있다. 처음부터 강한숙이 범상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주신부이다. 그동안 필담으로 대화를 해본 결과 한문 지식도 보통이 넘었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깍듯했으며 성격 또한 쾌활하면서도 정중했다. 그래서 주신부는 늘 완숙에게 여교우들을 지도하게 하는 일을 맡기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주신부가 중국말로 말하자 완숙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아멘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에 완숙이 느끼고 있는 벅찬 감동이 신부 자신에게도 전해오는 듯하여 잠시 가슴이 뜨거워졌다. 다시 한번 착한 목자가 되겠노라고 주신부는 스스로에게 다짐해본다. 그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첫 미사였다. 하늘이 열린 이래 처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창조주인 하느님께 그 외아드님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려 이 결례를 봉헌한 것이다. 첫 미사를 드린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주신부는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면서 지방에서 온 교우들에게도 고백 성사를 주었다. 한때 신앙이 식었던 사람들도 차차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가 많아 주신부는 무척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여교우 한 사람이 자기 오라버니를 데리고 신부에게 왔다. 신부님, 제 오라버니인데 제사 문제로 그동안 냉담했다가 이번에 신부님이 오셨다기에 그 죄를 뉘우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소. 하느님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오. 신부는 그 교우를 기쁘게 맞이했다. 그는 한영익이란 사람인데 양반집 아들로 과거에 급제까지 한 사람이었다. 신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도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신부의 입국 경위와 안내자들의 이름과 신부의 얼굴 생김새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알아낸 뒤에 조선 성교회의 선구자인 이벽의 형 이격을 찾아갔다. 본디 이벽의 집안은 무반이었으므로 이격은 무관이었고 그의 아우 석 또한 무관이었다. 배반자 한영익은
이격에게 지금 조선에 몰래 중국인 신부가 들어와 있다는 것과 조선 성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 낱낱이 다 일러 바쳤다. 바로 그날 해질 무렵 최인길의 집에서는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 주신부와 함께 교회 일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의논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이다. 바깥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문간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순간 주신부와 방 안에 모인 교우들은 긴장하였다. 미사 때나 모임이 있을 때는 늘 조심해서 최인길의 집을 드나들었던 교우들이다. 주신부 또한 자신이 조선에 몰래 들어온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써왔다. 언제 또 박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에 누가 최인길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최인길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주신부와 교우들은 숨을 죽이고 바깥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최인길은 한참 뒤에야 방으로 돌아왔다. 교우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최인길을 바라본다. 얼굴빛이 어둡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이 교우들과 주신부의 얼굴을 스쳐간다. 이윽고 최인길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신부님께서 여기 계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는 쥐 죽은 듯한 고요가 흐른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다. 냉담자 한영익이란 자가 주신부님이 입국하신 것과 교회의 사정을 다 일러 바친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교우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무관 하나가 그 사실을 미리 귀뜸해 주러 왔습니다. 어서 신부님을 피신시켜야겠습니다. 그 병사란 다름 아닌 이벽의 동생 이석이었다. 일사주초 적발 사건 이후 형 이벽이 고집스럽게 홀로 신앙을 지키려다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있던 차에 내 한영익이 고발하러 온 사실을 알고 죽은 형을 생각하여 미리 귀뜸해주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신부님을 어떻게 피신시킨다지요? 이미 장 안에 포졸들이 쫙 깔렸을 텐데요. 한 교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강한숙이 나섰다.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 없으시다면 신부님의 신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모두 안숙의 사람됨을 아는지라 좋다고 찬성하였다. 그럼 강한숙 자매께서 신부님을 피신시키십시오. 여기 뒷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주인 최인길이 말했다. 그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비장한 각오가 엿보인다. 교우들은 최인길이 겪게 될 고난을 짐작하였음인지 모두 말없이 최인길을 바라본다. 자, 어서 서두릅시다. 한시가 급합니다. 한 교우가 재촉하였다. 먼저 강한숙이 최인길에게 부탁하여 주신부의 물건들을 이웃집에 맡기게 하였다. 그리고 주신부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천회로 얼굴과 몸을 가리게 한 뒤 저녁 어스름을 틈타 최인길의 집을 함께 빠져나왔다. 뒤를 이어 교우들도 하나둘씩 최인길의 집을 빠져나왔다. 주신부와 교우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최인길은 가족들을 가까운 친구 집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중국 옷을 입고는 방 안에 앉아 포졸들을 기다렸다. 모처럼 모셔온 주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잡혀가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주신부가 떠난 지 얼마 뒤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포졸들은 주신부 대신 중국 옷을 입고 있는 최인길을 잡아갔다. 최인길이 주신부가 아니라는 것은 곧 드러났다. 최인길은 그날 밤 다른 한 패의 포졸들이 잡아온 지왕, 윤유일과 함께 모진 고문을 받았다. 판관은 주신부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형벌을 가했지만 세 사람의 굳게 닫힌 입은 열릴 줄 몰랐다. 매를 때리는 형졸들이 기운이 다 빠져 매를 그쳤을 때 그리스도의 용사들도 숨을 거두었다. 때는 1795년 6월 28일의 일로서 윤유일 바오로는 36, 최인길은 31, 그리고 지왕은 29살이었다. 그들의 시체는 한강에 버려졌다. 이것은 조선 천주교회의 성스러운 첫 미사 뒤에 닥쳐온 첫 시련이었다. 그리고 이 첫 시련 때 최인길과 지왕과 윤유일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무더웠던 여름도 다 지나갔다.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스쳐가는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온 누리는 차츰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완숙의 집 마당에도 가을이 왔다. 이처럼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가을빛은 더욱 뚜렷해진다. 방문을 열고 마당 저편의 나무 강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완숙은 이윽고 방문을 닫고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신부님을 어떻게 안사랑으로 모신다지? 지난 여름 배반자 한영익이 주신부의 거처를 관가에 일러 바쳤을 때 완숙은 다급한 대로 주신부에게 여자 옷을 입혀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다. 그리고는 1년 동안 뗄나무를 사서 집채처럼 쌓아둔 광 속에 골방 하나를 만들어 주신부가 그곳에 숨어 있도록 했다. 이것은 교우들은 물론 집안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었다. 완숙은 식구들 몰래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든 음식을 찬압에 넣기도 하고 또 갖은 반찬을 넣은 주먹밥을 만들기도 하여 주신부를 대접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석 달이 지나갔다. 그 사이에 몇 번 무슨 낌새를 눈치챘는지 포장과 포졸들이 완숙의 집 주위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살피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리 포장이라도 양반집 부녀자의 집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붙잡아다 취조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완숙은 혼자 사는 과수댁이다. 아무리 수상해도 양반 과수댁의 집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정조 임금은 주신부가 청나라 사람이므로 혹시 잡더라도 조선과 청나라의 국제조약에 따른 복잡한 절차도 있고 또 범인을 잡는다고 포장과 포졸들이 너무 날뛰다가는 민심이 소란해질까 염려되어 될 수 있으면 비밀이 수색하고 비밀이 잡도록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런데 어디 감히 드러내놓고 양반집 부인네를 치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포청에서는 끝내 주신부를 찾지 못했다. 또 완숙은 완숙대로 여교우들을 시켜 주신부가 청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그 소문은 날이 갈수록 널리 퍼졌다. 교우들은 물론 조정에서도 그 소문을 믿게 되었다. 그와 함께 잠시 떠들썩했던 민심도 조용히 가라앉게 되었다. 이처럼 완숙의 지혜로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이제 앞으로가 큰 문제인 것이다. 그 더운 여름철 내내 햇볕 한번 못 쬐시고 그 캄캄한 골방에 갇혀 계셨으니 신부님인들 오죽 괴로우실까. 주신부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울까를 생각할 때마다 완숙은 메어지는 듯 가슴이 아팠다. 더구나 언제까지나 이대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때를 보아 주신부를 안사랑으로 모시고 다시 조선 교회를 위해 일하시게 해야 한다. 그동안 자주 들렀던 여교우들과 가끔씩 찾아왔던 정약종 선생과 최창현 회장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바깥 세상은 조용해진 것 같았다. 신부님을 안사랑에 모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이다. 바깥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분간 거절할 수 있지만 한 집안에 있는 시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와 딸 그리고 여종의 눈이 있는지라 불쑥 주신부를 안사랑으로 모실 수는 없다. 주신부를 안사랑으로 모시려면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완숙은 생각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곰곰 생각하던 완숙의 입가에 문득 미소가 피어오른다. 아주 그럴듯한 방법이 생각난 것이다. 얼마 뒤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여왔다. 완숙은 거의 숟갈도 되지 않은 채 밥상을 그냥 물렸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어디가 편치 않냐고 물었지만 완숙은 짤막하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잘라 말할 뿐이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완숙은 거의 식사를 하지 않더니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와 집안 식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더욱이 친아들보다 더 며느리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어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려 열게 하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농문을 열고 옷을 꺼내어 주섬주섬 보퉁이에 싸고 있지 않겠는가.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시집 온 후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고
집안일은 반드시 시어머니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온 착한 며느리이다. 그런데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집을 나가려고 옷보따리를 싸고 있다니. 이처럼 옷보따리를 싸는 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얘야, 지금 내가 무얼 하고 있는 거냐? 왜 옷가지를 보퉁이에 싸고 있느냐?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완숙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물음에도 아무 대답이 없이 보퉁이를 다 꾸린 다음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어머님, 우리 신부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시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국을 떠나 이 멀고 낯선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반년도 못 되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신부님이 지금 어디에 피신해 계시는지 몰라도 말이 서툴고 우리나라 풍속도 잘 모르시는 분이 얼마나 고생이 심하시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그만 본국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차라리 그렇게나 되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나라에서는 기어이 신부님을 잡으려고 포졸들을 사방에 깔아놓았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목석이 아닌 바에야 한번 찾아나 보아서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록 여자지만 남자 옷을 입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신부님을 찾아볼까 합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이 되시겠지만 아이들 데리고 집안일을 좀 돌봐주십시오. 완숙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인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함께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렇지만 너를 보내고 나는 누구를 의지해 살란 말이냐.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이곳에서 아이들만 데리고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무엇보다도 너를 보내고는 내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 집은 필주 내외에게 맡기고 나도 너를 따라 신부님을 찾겠다. 완숙은 시어머니의 말이 진정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고는 마음이 놓였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노후에 고생하실 것도 잊으시고 저와 함께 신부님을 찾아 나서겠다 하시니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어떻게 집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어머님마저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제가 마음 놓고 신부님을 찾아 어디 안전한 곳에 모셔두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님, 얼마 전에 어떤 믿음 깊은 교우에게 들어서 신부님이 어디 숨어 계시는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아서 만일 신부님이 계시면 다른 안전한 데로 모셔두고 올까 합니다. 그래, 신부님이 계시는 곳을 그만큼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신부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도록 하면 어떠냐? 우리 집은 두 가부가 아이들만 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법으로도 이런 집에는 관리나 포졸이나 바깥 남정네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우리만 조심하고 찾아오는 교우들에게 단속만 잘하면 가장 안전한 곳일 것 같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완숙은 자신의 계획이 들어맞아 가는 데에 무척 기뻤지만 아무 내색도 않고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집은 양반 과부들만 사는 집이라서 관졸이나 외간 남자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아이들이 조심 없이 말을 낼까 그것이 걱정이에요. 우리 교우들이야 제가 주의시키면 걱정 없을 테지만요. 얘야, 우리 아이들이야 너나 내가 엄히 조심을 시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아무 염려 말고 신부님을 우리 안사랑에 모시자. 바깥사랑에 교우들이 오더라도 나가보아서 안심할 사람이면 신부님께 소개하고 의심이 나든지 나쁜 사람이면 신부님이 없다고 거절하면 그만 아니겠느냐. 어머니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신부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도 괜찮을 것 같군요. 얘야, 걱정 마라. 빨리 신부님이나 모셔오너라. 방은 이미 깨끗하게 꾸며놓았고 전에 신부님이 쓰시던 물건들도 이미 우리 집으로 옮겨다 놓았으니 걱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 가서 얼른 신부님을 모셔오도록 하여라. 완숙은 이제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어머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실은 신부님이 매우 위험한 처지에 빠지셨을 때
제가 신부님께 여자 옷을 입히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신부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왔다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동안 내게는 왜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느냐? 어머님, 신부님은 지금 나무강 속에 있는 골방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전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어머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아이들 입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에서 서울 장안을 이잡듯이 뒤지는데 혹시 탈이 날까 염려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3달 동안이나 저 혼자만 걱정을 하면서 신부님을 고생시켜드린 것이지요. 이제 세월이 조금 안정되고 신부님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자자하여 세상에서 신부님을 잊은 듯하기에 오늘 이처럼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야, 일이 그리 된 것이로구나. 너는 본시 모든 일에 치밀하고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 내 늘 미덥게 생각했는데 이번 일 또한 아주 잘한 일이다. 큰일을 하려고 나한테까지 말을 안 한 것도 다 이해한다. 비록 고생은 되셨겠지만 3달 동안 우리 집에서 무사히 계셨다니 정말 다행한 일이로구나. 그러면 빨리 신부님을 모시고 나오도록 해라. 완숙은 곧 나무강으로 가 신부님을 안사랑으로 모셨다. 3달 동안 햇빛을 못 보고 골방에 숨어 있었으므로 머리는 길게 자랐고 구렛나루 수염도 꽤 길었다. 완숙은 주신부를 목욕하게 한 뒤 아무도 모르게 지어두었던 세목 도포와 망건 감투, 갓, 그리고 양반이 쓰는 정자건까지 내어와 신부의 옷을 모두 갈아입게 하였다. 완숙은 주신부를 안사랑에 편히 모신 다음 제 방으로 돌아왔다. 먹과 붓을 꺼내어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그동안 마제 본집으로 내려갔던 정약종 선생과 황사영 진사가 며칠 전에 서울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그들에게 보내는 간단한 편지를 쓰는 것이다. 편지를 다 쓴 뒤 완숙은 아들 필주를 불렀다. 그리고 약종 선생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 편지를 받아본 약종 선생이 황사영을 데리고 완숙의 집으로 달려왔다. 완숙은 먼저 바깥사랑에서 그들을 만났다. 골룸마 자매님, 무슨 일인지요? 신부님에 대한 일이라니 몹시 궁금합니다. 정약종 선생이 빠른 말씨로 묻는다. 본국에 가셨다는 신부님이 혹 무슨 연락이라도 보냈나 하고 생각한 것이다. 황사영도 궁금한 눈빛으로 완숙을 보고 있다. 신부님은 청나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집 안사랑에 계세요. 정약종 선생도 황사영도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더니 다시 완숙에게 황사영이 물었다. 골룸마 자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완숙은 지난 3달 동안의 일들을 두 사람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약종 선생도 황사영도 그저 놀라워하고 감탄할 뿐이다. 골룸마 자매님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군요. 황사영이 외치듯이 말했다. 뭘요? 교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요. 자, 신부님을 만나보셔야죠. 신부님께서도 두 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완숙은 두 사람을 안사랑으로 안내하였다. 신부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무사하시다니. 정말... 정약종 선생은 너무 기뻐 말을 잇지 못한다. 주신부는 따뜻하게 웃으며 서투른 조선말을 한다. 형제들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나 최마티아, 윤바오로, 지사바 형제들이 나 때문에 죽은 것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순교의 화가는 영화된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무사한 것은 모두 골룸바 덕분입니다. 골룸바가 아니었다면 아마 잡혀서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천주의 은혜와 골룸바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서 선생들을 다시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신부의 얼굴에 감개무량한 빛이 어렸다. 약종 선생과 황사영도 감동한 눈빛으로 완숙을 바라본다. 그때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완숙을 불렀다.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며느리가 들고 서 있다. 완숙은 방으로 상을 들여왔다. 한자리에 모여 앉은 조선 성교회의 기둥들은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지나간 일들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 길고 긴 이야기꽃을 피웠다.
조선 성교회에 큰 회오리 바람을 몰아올 뻔했던 1795년도 저물고 다시 한 해가 거의 다 지난 1796년 동짓달 어느 날 내포의 강찬파는 한방눈과 함께 온 반가운 손님을 맞이했다. 같은 교우로서 얼마 전에 서울에 다녀온 김생원이란 사람이었다.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는데 강찬파는 사랑방에서 김생원과 약주잔을 나누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래, 서울에 가셔서 소원이던 신부님을 만나보셨소? 강찬파는 마음 같아서는 딸 완숙의 소식부터 묻고 싶지만 먼저 이렇게 운을 떼어본다. 예, 만나 뵙기는 했지만 그 절차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혼이 났습니다. 절차가요? 강찬판이 되묻자 김생원은 술잔에 술을 쭉 들이킨 다음 대답한다. 예, 말하자면 절차인 셈이지요. 여회장인 따님께서 어찌나 까다로운지 허허. 김생원은 너털웃음을 웃으며 집주인인 완숙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나 주신부를 만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서울에 사는 회장들과 이름난 남교우들은 완숙이 잘 아는 터라 신부를 만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낯선 사람이나 교우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신부를 면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 사는 교우도 전주의 유한검이나 충청도의 이단원 같은 강한 숫과 잘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단지 교우라는 명목만으로는 신부를 만나기가 몹시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소생은 참판 어른 덕분에 비교적 쉽게 신부님을 볼 수 있었지요. 강참판은 김생원의 빈 술잔에 약주를 따라주며 다시 묻는다. 그래, 신부님은 건강하시던가요? 유다의 고발로 석 달 동안 그의 집 나무 강 속에 숨어 계셨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그 뒤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해서 말이오. 신부님은 아주 건강하십디다. 따님이 정성껏 신부님을 뒷바라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시작으로 김생원은 말문이 터진 듯 자신이 이번 서울에 가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따님의 정성어린 음식 대접과 보약으로 신부님은 지난해 가을 나무 강에서 나오신 지 한 달 만에 건강을 회복하셨지요. 그리고 교회 조직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이름 있는 교우들에게 직책을 정해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주신부가 오기 전에 교우들이 총회장으로 정했던 최창현을 정식 총회장으로 임명하고 완숙을 여회장으로 임명하여 전교할 중책을 맡겼다고 하였다. 여회장직에다 전교 책임까지 맡았다고요? 강찬파는 활달한 딸 완숙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물었다. 그것은 완숙이 어떤 방법으로 전교하고 있느냐고 넌지시 물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생원도 강찬판의 그런 마음을 알아챈 듯 곧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해준다. 예, 따님은 집에다 점잖은 부인들과 동정녀들을 모아 교리학습소를 차렸더군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리와 전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일단 그들이 교리와 전교 방법을 다 배우고 나면 그들을 박물 장수로 꾸며 집집마다 다니게 한답니다. 겉으로는 박물 행상을 하면서 상대편 부녀자의 눈치와 동정을 살펴가며 성교에 대한 말을 슬쩍 해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상대편이 잘 받아주면 교리책을 주면서 공부해보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전교 방법은 신부님이 우리 조선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실천되고 있었던 것으로서 경혜궁에 계신 두 분 마마도 이미 4년 전에 박물장수의 전교를 받아 교인이 되셨다 하더군요. 경혜궁의 마마께서요? 강찬파는 놀랐다는 듯이 대묻다. 나라에서 그토록 그 많은 천주교가 어느새 왕실에까지 전파되었다니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박물장수들의 전교가 참으로 효과가 큰가 보군요. 크다마다요. 이런 방법으로 양반집 부인들도 많이 예비 신자가 되었고 여염집 부인네들도 서로 앞을 다투어 입교한다고 하더군요. 그건 다 따님의 열성과 훌륭한 말솜씨 덕분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디다. 김생원의 말에 따르면 완숙은 사리에 밝고 판단력이 빠르고 또한 빨라 남교우들도 그를 매우 존경하고 신임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교회 일을 상의할 때는 의뢰 완숙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의논한다는 것이다.
또 안숙은 한 달에 두서너 번씩 박물장수 정교 부인들의 성적을 일일이 검토해보고 교인이 되고자 하는 부인들을 잘 대접하고 교리를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예비신자 부인네들은 오랜만에 외출 겸 교리 공부에 재미가 나서 잘 나오기도 하고 청산유수 같은 완숙의 말재주에 탐복하며 열심히 배운다고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비가 다 된 부인네들은 신부님에게 안내하여 성세성사를 받게 한답니다. 또 교리학습을 마친 처녀들에게는 장차 시집을 가서 먼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집 식구들에게 전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순종과 정성으로 섬겨 신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님의 이런 정교 방법은 크게 성공해서 여교우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강찬파는 아들 못지않은 훌륭한 따님을 두셨소이다. 강찬파는 김생원의 칭찬을 묵묵히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척 흐뭇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유학자인 아버지조차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곧잘하고 했던 딸이었다. 그 딸이 큰일을 해낼 그릇인 줄 알고 아버지 강찬파는 남편과 헤어져 서울로 가겠다는 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는데 과연 딸은 남자도 하기 어려운 큰일을 하고 있었다. 어버이 된 마음으로 어찌 흐뭇하지 않겠는가. 그 흐뭇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강찬파는 술을 쭉 들이킨다. 김생원도 따라서 술을 들이키며 서울의 교회 소식 하나를 더 전해주었다. 그것은 주신부가 북경 교회에 있는 명도회를 본따 조선교회에서도 명도회를 조직했다는 것이었다. 명도회는 글자 그대로 도를 밝히는 전교 위주의 모임으로서 회원들끼리 서로 믿음을 두터이 하고 전교에 힘쓰는 요즘의 평신도 사도직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명도회가 조직되어 그 회장에 정약종 선생이 임명되고 여회장에 강한숙, 총무 겸 사무장에 황사영, 그리고 교무 담당에 최창현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강찬파는 딸의 소식도 반가웠지만 조선 선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 또한 그에 못지않게 반가웠다. 부디 세월이 이대로 편안하여 천주 선교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져가야 할 텐데. 강찬판의 말에 김생원은 같은 마음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렴요. 그래야 하고 말고요. 방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려 온누리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다. 인왕산 꼭대기에 하얗게 쌓인 눈도 녹고 서울 장안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다. 쓸쓸한 폐궁, 경혜궁에도 새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새들이 유난히 맑은 소리로 지저귀는 어느 봄날 아침, 은원군의 부인 송씨 부인은 여느 때보다 밝은 얼굴로 궁녀들에게 분부를 내리고 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다. 궁 안팎을 말끔히 치워놓고 음식도 다른 날보다 더욱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알았느냐? 궁녀들도 기쁜 얼굴로 대답하고 물러갔다. 송씨 부인은 잠시 마루에 선 채 하늘을 우러러 본다. 봄날의 해가 파란 하늘에서 맑게 빛나고 있다. 그 따뜻한 봄 햇살이 가슴속까지 비춰주는 것 같아 송씨 부인은 콧등이 시큰해진다. 이것이 다 천주님의 은총이시지. 송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나날들이었다. 믿음이 없다면 송씨 부인도 그리고 며느리 신씨 부인도 오로지 눈물로 그 기나긴 세월을 지내왔을 것이다. 아니 사실 송씨 부인과 신씨 부인은 상계군이 자결하고 은원군이 귀양간 뒤부터 내내 한숨과 눈물 속에서 지내왔다. 그 한숨과 눈물의 세월은 6년 전 초여름 박물장수 할머니가 폐궁을 찾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박물장수 할머니야말로 천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었다. 지난 날을 생각하는 송씨 부인의 눈빛이 아련해진다. 그 눈앞에는 새들만이 날아드는 인적이 끊어진 낡은 고궁에 찾아온 한 할머니의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예순이 넘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다. 바늘이나 물감들 사시오. 고대강실 부잣집에나 오막살이 초가집에나 마음대로 드나드는 이 할머니는 박물 바구니 속에 굵고 가는 바늘과 색색의 물감을 담아가지고 이 쓸쓸한 폐궁에까지 찾아온 것이다.
송씨 부인은 남편이 자결한 뒤 눈물과 한숨으로 나를 보내는 며느리가 탁해 조그마한 위로가 될까 하여 박물장수 할머니를 폐궁 안으로 불러들였다. 자, 두 분 마마님, 이 속에 갖가지 물건이 들어있으니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지요. 할머니는 주름 가득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박물 바구니를 펼쳤다. 그러나 송씨 부인과 신씨 부인은 별다른 표정 없이 박물 바구니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박물장수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은근하게 말했다. 아,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요사이 새로 들어온 도가 하나 있는데 이 도를 잘 닦는 이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역경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디는 비법을 깨닫게 된다지 뭡니까? 박물장수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송씨 부인이 다그쳐 물었다. 그것이 무슨 도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오? 눈물과 한숨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폐궁의 두 부인이었던지라 슬픔과 고통을 견디어내는 비법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던 것이다. 박물장수 할머니는 두 부인의 얼굴에 어려있는 절실한 표정을 보고 말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지 더욱 낮은 소리로 말해준다. 그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도인데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님을 섬기는 천주학이랍니다. 이 박물장수 할머니는 처음부터 박물장수가 아니었다. 열심한 천주교 교우로서 전교를 하기 위해 박물장수가 되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폐궁에까지 찾아온 것은 폐궁 두 부인의 입장이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겪어온 갖가지 고난과 슬픈 환경이 그러했고 의지할 곳 없고 위로받을 데 없는 그 마음이 또한 그러했다. 과연 박물장수 할머니의 판단대로 폐궁의 두 부인은 할머니의 첫마디에 관심을 가졌고 할머니는 미리 짐작했던 터라 망설임 없이 천주교에 대해 말문을 연 것이다. 천주님을 섬기는 도라니 할머니 그게 대체 어떤 도지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며느리 신씨 부인이 물었다. 박물장수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박물 바구니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교리책 두 권을 주었다. 두 분 마님께서 천주교의 도에 대해 진정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교리책을 읽으셔요. 다 읽으신 뒤에 느낀 점이라든가 깨달은 점들을 저와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차츰차츰 천주님의 진리에 눈을 뜨시게 될 것입니다. 박물장수 할머니의 얼굴에 여느 박물장수에게서 볼 수 없는 기품이 어려있음을 보고 송씨 부인은 그 할머니가 주는 책을 설레는 마음으로 받았다. 정말 자신들의 고통스럽고 슬픈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진리가 들어있는 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날 박물장수 할머니가 돌아간 뒤에 송씨 부인과 신씨 부인은 열심히 교리책을 읽었다. 그리고 박물장수 할머니의 말대로 새로운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날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천지창조 이야기며 사람의 근원과 죄와 고통의 원인,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결과대로 죽은 뒤에 영원한 복과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두 부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두 부인은 교리책을 다 읽은 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박물장수 할머니를 기다렸다. 며칠 뒤 폐궁을 다시 찾은 할머니는 교리에 대한 설명을 보다 자세히 해주고 순교자의 행적이나 성인 성녀들의 전기를 적은 책들도 주었다. 이렇게 하여 박물장수 할머니가 몇 번 드나드는 사이에 송씨 부인과 신씨 부인의 믿음은 반석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얼굴에서 슬픔과 고민의 빛이 사라졌다. 밝고 희망 어린 얼굴로 두 부인은 나날을 즐겁게 보내게 되었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사랑하는 천주님께 바치는 가장 큰 희생제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의 역경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곤 했다. 지난날을 생각하는 송씨 부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게다가 오늘은 그토록 바라던 영세를 받는 날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주님의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인 것이다. 그러니 어찌 기쁘고 가슴 설레지 않겠는가. 며칠 전 여회장 강한숙 자매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의 벅찬 기쁨이 새삼 되살아난다. 그 편지에는 곧 신부님을 모시고 경혜궁으로 갈 터이니 세례받을 준비를 해두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동안 내내 영세를 받고 싶어 박물장수 교우를 통해 그 뜻을 여회장에게 알렸는데 마침내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이다.
송씨 부인도 물론 한없이 기쁘지만 며느리 신씨 부인의 환한 얼굴을 생각하면 천주의 큰 사랑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송씨 부인은 궁녀들이 신부님을 모실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밖으로 나와본다. 6명의 궁녀 중에 데뷔전에서 보낸 한 아이만 빼고는 모두 교리를 잘 알고 영세를 희망하는 예비 신자들이라 송씨에게는 친딸이나 다름없이 미덥게 여겨지는 나인들이다. 나인들은 집 안팎을 이미 말끔히 쓸어 놓았고 창간에서는 음식을 만드느라 바쁘다. 며느리 신씨 부인이 화색이 도는 얼굴로 궁녀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을 보니 송씨 부인의 마음은 더욱 흐뭇해진다. 그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내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쓸쓸한 패궁의 여인들은 몹시 분주하였다. 그날 저녁 경혜궁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어디로 해서 들어왔는지 점잖은 선비 한 사람과 중년 부인 한 사람이 대청으로 올라섰다. 경혜궁의 여주인 송씨 부인과 그 며느리 신씨 부인이 이들 손님을 정중하게 맞고 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손님이신데 버젓이 대문으로 들어오시게 하지 못해 죄스럽기만 합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손님은 바로 주신부와 강한숙이었다. 경혜궁은 영모제의 왕실 가족이 사는지라 대문을 밖으로 잠가놓고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주신부와 완숙은 담 밑에 구멍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이 바로 교우 홍익만 안토니오의 집이었으므로 그 집을 통해 경혜궁으로 들어온 것이다. 경혜궁의 여주인 송씨 부인은 바로 그 점을 미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천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같은 일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신부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서 있던 두 궁녀가 방문을 열어주었다. 주신부와 강한숙 그리고 송씨 부인과 신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갔다. 강한숙이 신씨 부인에게 말했다. 세례때 쓸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 신씨 부인은 방 밖으로 나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궁녀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영세받을 궁녀들은 모두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대야에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들어오자 완숙이 주신부 옆에서 그 대야를 받들었다. 먼저 송씨 부인이 주신부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주신부는 대야의 물로 송씨 부인의 이마에다 세례를 주었다. 세례명은 마리아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송씨 부인의 두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다음은 신씨 부인의 차례이다. 세례명 역시 시어머니와 같은 마리아다. 그 뒤를 이어 5명의 궁녀들이 차례로 세례 성사를 받았다. 엄숙하고 경건함 속에 마지막 궁녀의 세례까지 다 끝났다. 세례를 준 신부도 세례를 받은 여인들도 모두 기쁨으로 그 얼굴이 환히 빛나고 있다. 세례가 끝난 뒤 송씨 부인은 궁녀들에게 교자상을 들여오게 하였다. 교자상 위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 음식을 나누며 아울러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송씨 부인은 말한다. 자매님, 믿음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더군요. 저희 고부는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천주 선교를 믿은 뒤부터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기쁘게 참아받는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지지 뭐겠어요? 다만 천주를 배반하고 선교를 저버리는 것만이 무섭고 두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마마의 믿음은 참으로 반석 같습니다. 완숙은 감동된 어조로 말하였다. 주신부의 얼굴에도 신씨 부인의 얼굴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다. 자매님, 정말이지 저희 고부는 천주님을 알기 전에는 늘 춥고 어두운 겨울 같은 날들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천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날마다 봄날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진리를 왜 진작 알지 못했는지 후회스럽기까지 합니다. 송씨 부인의 눈가에 또 이슬이 맺힌다. 지극한 기쁨에서 나온 눈물이다. 쓸쓸했던 패궁 해경궁에는 조선 팔도 어느 것보다 더 봄다운 봄이 와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희망의 봄이며 사랑의 봄이었다.